전쟁이 끝난 후 많은 가해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쳤다. 그리고 일부는 벙커 중앙에서 히틀러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산 제국의 상속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와 결별하고 정체성을 바꾸거나 국내 망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고 직위를 유지하고 기록을 보관했으며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혈통은 그들을 1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과 연결해 줍니다. 나치 지도자들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제국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몸속에 제국의 어떤 부분이 살아있을까? 그런데 당신이 물려받은 것이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범죄라면 어떻게 될까요? 괴벨스 1조 마그다와 요제프의 보이지 않는 상속자들. 하랄드 지주 회사 쿼안트는 배드에서 작동합니다. 홈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신중한 문화유산 건물 중 하나입니다. 무명의 여성이 BMW 기술 투자 수십억 유로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해당 기업의 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기별 회의는 가족 사진도 없고 역사적 기념품도 없고 그들의 재산을 쌓아 올린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는 회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베티나, 가브리엘, 아네트, 카타리나, 파트리시아 ኳ트는 귄터의 유산을 관리합니다. ኳ트는 제산 제국 때 우만 명의 노예 노동자를 동원해 자신의 공장을 전쟁 생산 중심지로 전환한 산업가입니다. 유대인, 폴란드인, 소련인 포로들은 공식 문서에 사망률이 기록되지 않은 공장에서 잠수함, 배터리, 미사일 부품,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퀀트의 재산은 노예 노동을 넘어서는 방법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이주 산링 연대의 균터 퀀트는 유대인 기업의 아리아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는 번창하던 기업이 원래 소유주로부터 몰수되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독일 기업가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슈흘에 있는 심슨 형제의 섬유 회사, 하노버에 있는 골드슈미트, 가족의 기계 작업장,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사무엘 히르쉬의 전자부품 공장은 모두 퀀트에 의해 실제 가치의 일부만 지불되어 인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관료적 효율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나치 당국은 유대인 재산을 시장 가치보다 낮게 평가했고 원래 소유주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며 팔아야 했으며 퀀트와 같은 협력 기업가들은 적은 금액으로 산업자산 전체를 인수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전 소유주는 이후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어 미래에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자매들이 생략하고 싶어하는 가계도 세부 사항에서 가족 관계가 드러납니다. 마그다 괴벨스가 그들의 할머니였습니다. 선전부 장관의 아내이자 제국의 상징적 어머니가 히틀러의 벙커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주 시운년 우월 이일 마그다는 6 자녀에게 모르핀을 투여하여 진정시킨 후 그들의 입에 시안화물 캡슐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하얀 잠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어준 뒤 붉은 눈으로 벙커 복도로 돌아갔다. 몇 시간 후 그는 요제프 괴벨스와 함께 정원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녀에게 국가 사회주의가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BMW는 가장 눈에 띄는 자산입니다. 이주 리우링 연대에 자동차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허버트 퀀트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가족 주식 지배 체제를 확립하여 회사를 구제했습니다. 자매는 이주 치바년에 이 지분을 공동으로 물려받아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의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BMW는 은행 계좌로 유입되는 배당금을 창출하는데 그 기원은 궁극적으로 가스실과 노예 노동 막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과정에서
대중의 노출을 피합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고 금융 매체와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경제 포럼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운영 관리 업무는 전문 경영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들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살아왔지만 모두가 유창하게 독일어를 구사하는 폐쇄적인 가족 회의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만 국한됩니다. 1022년 언론의 압력으로 역사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크 반트의 침묵은 노예 노동의 체계적 사용에 대한 문서와 증언을 보여주며 이 가족이 나치즘에 직접적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자매들은 역사가 요아킴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스콜티세큰 균터의 사업 협력을 2000페이지가 넘는 문서로 기록한 독립적인 연구입니다. 나치 정권과 양적 비교. 슈오티색 보고서는 파괴적인 세부 내용을 밝혔다. 하노버 슈토켄 공장에서는 2만 명이 넘는 강제 노동자가 어뢰와 탄약을 생산했는데 그 조건은 수천 명이 피로, 영양실조,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파 공장 파브릭에서 존 램버그. 소련 전쟁 포로들은 생존 식량을 먹으며 시 리우 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잠수함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회계 기록에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인간이 아닌 생산 단위로 기록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콴트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이러한 가족적 유대감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트리샤는 나치 정권 기간 동안 발생한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보상이나 자산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 노동자들이 죽은 공장들은 현대적 기업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대량 학살로 이익을 얻은 동일한 은행 계좌로 배당금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티나 양적 관리가 이러한 침묵의 경영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시 리우세가 되었을 때 역사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요제프 괴벨스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녀는 마그다 괴벨스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권의 공식 사진에서 할머니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가 수년간 숨겨왔던 가족 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베티나는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과 결혼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가문 유산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덜 극적인 길을 선택했지만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주 치링 연대에 일시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활동주의에 관심을 갖고 학생 시위와 급진적 좌파 단체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그녀의 증조부의 자본주의적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카타리나는 유럽 예술계를 자주 드나들며 오락과 사교에 헌신했는데 그녀의 성이 콴트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네트는 스위스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업에서 완전히 은퇴한 뒤 신중한 자선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패트리샤는 뉴욕에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했고 사립연구실에서 유전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면서 겸손한 학문적 업적을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지주회사 구조는 개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전문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베드의 사무실 옴부르크는 전문 재무 자문가, 국제 법률 컨설턴트, 복잡한 자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재산 관리자, 글로벌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분석가 등 시 1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결정은 2년에 3번 열리는 비공개 가족 회의에서 이루어지지만 일상 업무는 상속인이 눈에 띄지 않게 처리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구성은 상속받은 자본을 보존하고 늘리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투자는 기술 분야,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분, 부동산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 분야 아시아 시장에서 운영되는 투자 펀드로 다각화되었습니다. 이 유산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 치 반년 최초 상속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족의 개인 기록 보관소는 자산 재량권 전문 스위스 로펌의 관리하에 있어 여전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인된 회고록이나 출판된 서신, 역사적 문서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나치 정권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역사 기록 보관소를 일부 공개한 크루프와 티센 가문 등 다른 독일 기업 가문과는 대조적이다. 나쁜 홈부르크, 하랄드 지주회사 사무실 퀀트는 금융지구의 눈에 띄지 않는 유리와 강철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 현대기술, 디지털화된 분기 보고서, 해외 관리자와의 가상회의, 기업의 현대화로 인해 범죄 과거는 사실상 묻혔습니다. 그 시설에는 하인리히 힘너가 조직하고 루돌프 회스가 감독한 노예 노동에서 비롯된 배당금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5자매는 나치 지도자들의 많은 후손들이 실패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즉, 손상된 상속 재산을 대중의 의문 없이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존경받는 자산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BMW는 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우 10,00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품질과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차량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지분의 기원은 학술 연구에서 역사적 기록으로만 축소되었고 읽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기억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DR 헤스 가족, 아우슈비츠 사령관의 손주들, 라이너 헤스는 학교 교실을 그가 직접 피고석에 앉는 역사적인 법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범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닫아두고 싶어하는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뮌헨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는 그의 강의를 듣고 난 학생들의 편지가 모여 있는데 학생들은 아우슈비츠 사령관의 손자를 만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고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하고 어떤 사람은 혼란을 표하며 몇몇은 위협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조직인 푸스텝스는 매우 적은 예산과 빡빡한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학교에서 매년 이 바이 우시회 강의를 실시합니다. 바시대 생존자들이 독일을 방문하여 증언하는 모습, 아우슈비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달력에는 지우월과 리우월 사이에 빈칸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유럽 교육 시스템은 끊임없이 그들의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루돌프 헤스트는 단순히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죽음의 기계로의 변형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주 시 링년 우 월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아우슈비츠는 폴란드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비교적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그곳은 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과 시를 개가 넘는 하부 수용소를 포함하는 산업적 박멸 단지가 되었습니다. 헤스는 사령관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식시계의 방이 있는 주거 단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집에는 현대식 주방, 온수가 나오는 욕실, 개인 도서관, 수용소 수감자들이 가꾸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5자녀는 침실 창문에서 화장터 굴뚝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 가족은 강제로 하인을 두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성 2명이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도록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헤스 아이들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스실이 운영되는 동안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안에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수감자들이 만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수용소 요리사들이 만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 정상성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되는 것과 공존했습니다. 라이너의 아버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의 일에서는 대량 학살이 일상적인 일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대량 고통이 일상이었습니다. 라이너는 그의 주요 교육 자료가 되는 가족 문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는 루돌프와 하인리히 힘너가 주고받은 학살 방법의 기술적 개선에 관한 서신, 정원에서 일하는 수감자들과 함께 있는 가족 빌라의 사진, 그리고 루돌프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편지에는 특수작전에서 만족스러운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루돌프가 살충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쓴 타자기, 가스실 검사 중 사용했던 포켓 시계, 가족집 다락방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장난감 등 일상생활용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링 링 주니언의 처음으로 이 소지품을 야드 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바셈은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학자들은 이 제안을 대량 학살의 기억을 이용해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들은 라이너의 동기를 의심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자료를 뮌헨의 현대사 연구소에 기증했고 그곳에서 역사적 민감성을 보호하는 접근 제한에 따라 학술 연구를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해체는 링 주년에 그의 아버지가 서명한 공증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하면서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라이너의 공개 발언이 할아버지의 기억을 배신하고 헤스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 고 판결했다. 그 이후로 그는 강의료 기관에 따라 우바이유로에서 이젠 우바이유로 사이와 교육 기부금으로만 생활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자주 이사하는 임대 아파트에서 겸손한 생활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가 받은 위협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신나치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극우 단체는 그를 게르만 문화의 반역자이자 국제 유대인 로비의 요원으로 여긴다. 일링 이운연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라이너의 이름을 홀로코스트 부정 선전과 연관시키기 위해 온라인 포럼에서 그를 사칭했으며 라이너가 홀로코스트가 시오니스트 이익에 의해 과장되었다고 인정했다는 주장의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 작전에는 수개월 동안 독일 당국의 개입과 경찰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이스라엘, 독일, 폴란드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안내합니다. 사령관의 손자라는 그의 존재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의 독특한 관점에 대한 병적인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친척들을 살해한 장소에 그가 있는 것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자신의 증언이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경력 중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고 논란이 된 순간은 에바 모제스와의 공개 포옹 장면이었습니다. 코르, 요제프 맹겔레, 실험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 만남은 에링 이신년 아우슈비츠 추모 방문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지휘관의 손자가 지우실 새 생존자를 껴안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졌지만 신성한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녀가 생존자들과 함께하는 작업에는 교육적 증언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물류 지원이 포함됩니다.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강제 수용소 방문 시 호텔 숙박,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 의료 지원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처음에는 에어시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던 생존자 가족들과 점차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교육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교육 방법이 독특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클라우스 치라 교수는 라이너의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이 특정 역사적 정보를 10% 더 잘 기억하고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한 관료적 메커니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가해자의 후손이라는 그의 신체적 존재는 책과 다큐멘터리에 기반한 전통적인 역사 교육을 보완하는 감정적 충격을 생성합니다. 아우슈비츠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심 인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이런 출연에 대해 결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그의 참여는 프로그램이 역사적 정확성을 유지하고 선정주의를 피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화면 속 대사는 언제나 직설적이다. 할아버지는 대량 학살자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의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이너는 독일 국가로부터 최저연금을 받으며 위넨에서 살고 있으며 그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 2개의 침실이 있는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하게 귀중한 소유물은 교육에 사용하는 가족 문서와 수십 년에 걸쳐 건립한 홀로코스트 역사 전문 도서관입니다. 그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 기록 보관소에는 아우슈비츠의 기술적 개선에 관한 루돌프 헤스와 하인리히 힘러 사이의 원본 서신, 가족 빌라의 미공개 사진, 강의 후 그에게 편지를 쓴 생존자, 학생, 학자들의 싼 1000개가 넘는 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가해자 가족의 관점에서 본 가장 큰 나치 강제 수용소의 일상생활에 대한 독특한 증언입니다. 아모니 피 그 제니퍼 티게 플라스조 사령관의 앞으로 독일계 손녀. 제니퍼 티게가 모니카의 이야기를 담은 책에서 자신의 생모를 알아보았을 때 함부르크 도서관은 정체성 붕괴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아몬의 딸 헤르트비히 고에트, 쉰들러 리스트에서 랄프 파인즈가 불멸의 존재로 묘사한 발코니에서 죄수들을 총살했던 플라슈프 사령관은 그의 외할아버지였다. 이 책의 제목은 였습니다. 혼란 도치나의 바터 리에벤 오델.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전범자의 그늘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성의 자서전. 실존적 모순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독일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받고 유대인 공동체와 연계된 앞으로 독일 여성. 이 자신이 잔혹함으로 유명한 나치 범죄자의 후손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검은 피부, 아프리카적 특징은 그의 할아버지가 인간 이하라고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였으며 플라슈프에서 그가 매일 적용했던 인종법에 따라 멸종될 운명이었다. 아몬 괴트는 이주 시4년 1월 플라슈프 강제 수용소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크라쿠프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크라쿠프 게토의 잔혹한 청산을 지휘했는데 이 작전을 통해 유용한 노동자들을 새로운 수용소로 추방하고 나머지는 거리에서 살해하거나 바로 아우슈비츠로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타르노프 게토의 폐쇄를 감독했는데 이는 그의 행정적 효율성을 입증하였고 이는 SS 상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플라슈프에서 그의 존재는 체계적인 테러와 개인적 가학주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검사를 했는데 이때 경고 없이 상상 속의 위법 행위, 너무 느리게 걷는다거나 쉬기 위해 멈춘다거나 경비원을 직접 쳐다보는 행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도록 특별히 훈련된 독일 군견 2마리를 키웠는데 이 동물들을 그는 심리적, 신체적 고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요리사는 수프가 너무 뜨거워서 죽었고, 재봉사는 셔츠를 잘못 접어서 죽었고, 목수는 작업을 완료하는데 몇 구분이 더 걸려서 죽었습니다. 제니퍼는 일시대 때 텔아비브에 살면서 유창한 히브리어를 배웠고 이스라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과의 문화적 유대감, 역사적 독일 인종 차별에 대한 거부, 집단 학살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의식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는 야드를 방문했다. 바셈은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로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플라쇼프 사형 집행인의 직계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엘링링 반년에 산주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심리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에이몬, 마이 할아버지일 것이다, 가지다, Shot Me는 저널리스트 니콜라와 협업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셀마이어는 1년 반 동안 치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작업에는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한 플라슈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괴트의 빌라에서 일했던 두 유대인 하녀인 헬렌 히르쉬와 헬렌 조나스와의 인터뷰, 그리고 할아버지의 범죄자 신분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가족의 침묵에 대한 세심한 재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는 괴트의 통치하에 플라슈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파괴적인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후조와 힐 수용소 내의 고르카는 수감자들이 총살당하기 전에 스스로 무덤을 파야 했던 대량 처형이 흔히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괴트는 체계적인 집단 처벌을 시행했습니다. 만약 한 명의 수감자가 탈출하면 10명은 보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음식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그 사람의 막사 전체에서 일주일 동안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무작위의 하우스는 엘링이 3년에 이 책을 출판했고 첫 해에 싼시 10,000부 이상이 팔리면서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5개 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국제적으로 배포하여 40만 유로가 넘는 로열티를 벌어들였고, 이를 통해 제니퍼는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을 얻었습니다. 알토나 지구의 넓은 아파트에서 두 아들 니클라스 시 우세, 데이비드 시 얼세를 키우고 있으며 홀로코스트 역사, 아프리카 문화, 현대 독일 문학에 관한 책이 모인 도서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벽에는 그의 친부의 출신국인 나이지리아, 이스라엘, 폴란드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대륙과 국가들은 그의 다문화적 유산에 복잡하고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독일 기업의 문화관 컨설턴트로 일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해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지멘스, 도이체은행, BMW가 그를 고용해 현대 독일의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임원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수수료, 근무일당 1젠 유로에서 5젠 유로 사이는 그녀의 전문성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나치 범죄자의 후손인 아프로 독일 여성으로서 정체성, 기억, 역사적 책임의 복잡성을 내면에서 이해합니다. 그의 강의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개발된 구체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그는 지나치게 극화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할아버지의 잠재적 희생자가 나타내는 정체성 모순을 분석하며 역사적, 현대적 인종차별에 대해 성찰하며 마무리합니다. 그의 발언은 정확히 90분 동안 이어지고 30분 분량의 질문이 포함되며 항상 같은 문구로 끝납니다. 혈통이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양심이 결정을 결정합니다. 독일과 국제 네트워크는
그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CNN, BBC, ARD는 이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보도를 내놓았는데 특히 그의 존재가 나타내는 인종적 역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홀로코스트 더는 정체성의 분열을 시각화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경험을 각색했으며 제국의 후예들과 나의 나치 유산과 같은 다큐멘터리는 그녀를 나치 유산에 대한 현대적 논쟁의 중심 인물로 제시합니다. 런던에 위치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가 이러한 출연을 담당하며 제작 및 국제적 인지도에 따라 우 1000유로에서 2만 우 1000유로에 달하는 출연료를 조정합니다. 제니퍼는 함부르크에서 자녀들에게 가족의 역사를 부끄러운 비밀이나 지배적인 강박관념으로 만들지 않고 점차적으로 설명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복잡한 역사적 유산을 다루기 위한 그의 교육적 방법론은 세대 간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독일 가족 치료사들에 의해 연구되어 채택되었습니다. 야드 바셈은 국제 프로그램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괴테 인스티튜트는 다문화적 맥락에서 현대 독일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컨퍼런스에 정기적으로 바셈의 교육 자료를 포함시킵니다. 그녀의 다음 출판 프로젝트는 나치 범죄자의 3세대 후손인 그녀의 자녀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로벌트 출판사는 이 관점에 상당한 상업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관점은 현대 어린이들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지만 지속적인 인종적 긴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혼합된 독일 시민이면서도 전범인 증조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모니카와의 관계에 그녀의 생모인 헤르트 비히는 여전히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복잡하다. 제니퍼가 개인 일기에 기록한 산발적인 만남은 두 번째 책의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모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퀴시 바세인 모니카는 제니퍼에게 전후 독일을 특징 짓는 침묵과 부정을 상징합니다. 즉, 가족이 대량 학살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묻지 않고 직면하지 않으려는 세대입니다. 힘러 혈통, 홀로코스트를 설계한 사람의 후손. 카트린 힘러는 저주받은 자신의 성을 역사 연구 도구로 바꾸어 엄격한 학문적 방법론을 적용해 전후 독일 서사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가족 신화를 해체했습니다. 그의 저서 힘러 형제 때는 단순히 가족의 전기가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각 분야에서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한 일상적인 공모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제3 제국의 가장 효과적인 억압기구를 구축하여 이주 1주년에 삼바의 명의 보호부대였던 SS를 이주 15년에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준군사 조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경찰의 통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주 14년부터 그는 제국 내무부를 수장하기도 했으며 체계적인 테러, 인종분류, 산업학살에 기초한 완전한 국가행정을 표방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아인자츠그루펜이 탄생했습니다. 아인자츠그루펜은 동유럽을 침공한 독일군을 따라다니며 유대인 공동체, 폴란드 지식인, 소련 관리, 로마인 등을 처형한 기동성 있는 선멸 부대입니다. 이러한 집단은 숲, 계곡, 무덤 등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힘러는 또한 전문화된 SS 행정부 아래 강제 수용소 네트워크를 중앙화하여 다하우, 부헨발트, 마우트하우젠, 그리고 나중에는 아우슈비츠를 산업적 학살 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카트린의 조사에 따르면 그녀의 할아버지인 에른스트 힘러는 수십 년 동안 가족 이야기에서 묘사된 것처럼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른스트는 이주 산산년부터 SS에서 활동했으며 회원 번호는 23모주 첸치 바이지오실우였습니다. 그는 제국 국립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이 직책을 통해 나치 선전기관에 직접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는 히틀러의 연설, 반유대주의 방송, 독일 국민이
집단 학살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심리적으로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카트린이 가족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에는 에른스트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열의를 표명하고, 특히 그가 기술 작업을 수행한 회사에서 유대인 엔지니어를 추방할 것을 권고한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치우시 산년산 월자로 미넨 노동당국에 보낸 편지에는 무선 전자 기술자인 사무엘 골드슈타인의 이전을 긴급하고 필요한 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독일 노동팀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골드스타인은 리우주 후에 테레지 엔슈타트로 추방되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받은 학문적 훈련은 그에게 감정적 정당화나 방어적 부정에 빠지지 않고 가족 역사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현대 독일 외교 정책에 대한 박사 학위 연구를 마쳤으며 특히 연방공화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 기록 보관소를 조사하던 중 미래의 남편을 만나면서 이 주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띠게 되었습니다. 힘러 형제는 하일리히, 그의 아내 마르가레테, 그의 딸 구드룬, 그리고 나치 권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친척들 사이에서 교환된 1000개가 넘는 개인 서신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가족집 지하실의 골판지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교육받은 중산층 독일 가족의 일상생활에 나치 이념이 점차 내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하일리히가 행정적 언어 뒤에 숨겨진 학살의 현실을 감추고 관료적 완고거법을 사용하여 가족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정착, 특별 조치, 인구 통계적 문제 해결, 영토 정리에 대한 언급은 휴가, 자녀 건강, 가정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가족 서신에 나타났습니다. 대량 학살에 대한 이러한 언어적 정상화는 독일 가족들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미적 단절을 통해 어떻게 대량 범죄를 처리하고 수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연구는 개인의 범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시대의 정당화 서사를 구성하는 가족적, 사회적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수천 개의 독일 가족이 친척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우려 했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신화적 구성은 나치 정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막았고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고 가해자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엇갈렸다. 힘러 가문의 보수파, 특히 바이에른 계통의 삼촌과 사촌들은 카트린이 가족의 기억을 배신하고 유대인의 돈 때문에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그녀와의 연락을 영구히 끊고 그녀를 가족 모임과 전통적인 축제에서 배제했습니다. 동시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신나치 단체는 그녀가 제국 지도자의 위대함을 모독하고 반독일 이익에 봉사한다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독일 경찰이 기록한 이러한 위협은 출판 후 2년 동안 보안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히물러라는 성을 유지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특정한 윤리적, 방법론적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가족 역사가 바뀌거나 물려받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으며 힘러라는 이름이 대량 학살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엄격한 연구, 역사적 책임, 기억에 대한 헌신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중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성을 히멜 또는 히멜스와 같이 변형한 사촌들과 그녀를 구별해 줍니다. 프렌츠라우, 지구에 있는 그의 거주지에서 산 카트린은 전문 도서관이 있는 애쉬케이의 방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며 고급화된 환경에서 국제 관계 분야의 정치학자이자
독립적인 역사 연구가로서 이중 경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이러한 이중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선반에는 현대 외교에 대한 학술 문헌과 가족 역사 기록 보관소, SS의 활동에 대한 문서, 독일의 기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기초가 되는 개인 서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현재 가족 상황은 일링 링 2년 이후 그녀가 야드 기록 보관소에서 연구를 하던 중 만난 현대 유럽 역사 전문가인 이스라엘 시민인 아리 팔티엘과 결혼한 것입니다. 바셈 엘링링 3년에 태어난 그의 아들 다니엘 힘러 팔티엘은 겉보기에 양립할 수 없는 역사적 기억의 상징적 만남을 대표합니다. 아버지 쪽으로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손자이고 어머니 쪽으로는 홀로코스트를 설계한 사람의 증손자입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으로 인해 카트린은 불필요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인 역사적 책임을 흐리지 않고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교육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이스라엘,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적 기억의 세대 간 전수에 대한 전문 강사로 그녀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뮌헨, 하이델베르크, 훔볼트, 하버드, 예일, 히브리어 대학과 텔아비브는 방법론적 연구에 대한 단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의 수업료, 강의당 3,000 유로에서 4,000 유로 사이, 기관과 강의 기간에 따라 다름은 독립적인 역사 연구에 전념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정치 컨설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출판 활동은 그녀의 특정 가족 사례를 넘어서 독일의 역사적 기억에 관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베르텔 자르세프트와 같은 전문 학술지와 협력합니다. 이를 위한 Zeitgeschichte, MIC Geschichte, 그리고 Gesellschaft 9, 독일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책임에 대한 집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다양한 역사적 맥락, 아르메니아, 르완다, 보스니아, 캄보디아에서 집단 학살 가해자의 후손에 대한 비교 연구에 기여합니다. 힘러의 형제들. 이후 그의 출판물은 나치의 과거에 다르게 대처한 독일 가족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침묵과 말, 전후 독일의 가족 전략 1022년이라는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대결, 클라우즈 폰 슈타우펜베르크의 후손 등 지속적인 부정, 괴링 가문의 일부 등 침묵의 관리, 크루프 가문의 분파 등을 선택한 가족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교 연구는 나치 과거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각 가족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카트린 힘러는 저주받은 성을 나치즘 시대와 그 이후의 독일 가족의 기능에 대한 엄격한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형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다니엘은 아버지를 통해 독일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자랐으며 역사적 책임에 대한 복잡하지만 솔직한 기억을 물려받은 새로운 세대를 대표합니다.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무실류세 정치학자는 학문적 방법론을 통해 자신의 가족적 과거에 직면하는 것이 나치 유산에 대한 많은 독일적 접근 방식을 특징 짓는 방어적 침묵, 체계적 부정, 감정적 극화보다 더 깊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이해를 낳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링 가족, 베티나 괴링과 자발적 멸종. 뉴멕시코의 산속에서 베티나 괴링은 유럽과의 시각적, 상징적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연 소재로 지은 집에서 약용 식물을 재배하고 에너지 요법을 실시합니다. 그의 가장 급진적인 결정은 지리적 추방이 아니라 산시시 자발적으로 불임 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헤르만의 혈통을 생물학적으로 끊었습니다. 괴링은 자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묘사하는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큰 삼촌
헤르만 괴링은 제산 제국에서 여러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며 권력을 축적했고, 이를 통해 그는 정권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주 산산년 게슈타포를 창설한 인물이며 루프트바페의 최고 사령관으로 전쟁 중 독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한 시 개년 계획을 담당했으며, 유럽 점령 기간 동안 체계적인 미술품 약탈의 주요 조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제국 원수라는 독특한 계급을 부여했는데, 이는 정권 내 다른 어떤 군사 지휘관보다 높은 지위였다. 그의 개인 서명은 최종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명령서에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점령 기간 동안 괴링은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예술 작품 도난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연합군의 문화 약탈 기록 보관소에는 그의 이름이 이 바이 산시회 이상 등장합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카리날에 있는 그의 거주지로 옮겨졌는데, 이곳은 유럽인의 약탈로부터 개인의 안식처로 개조된 샤이만 에이커 규모의 호화로운 부지입니다. 그의 개인 컬렉션은 당시 1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는 모네, 반 고흐, 르누아르의 작품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고전 조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티나의 가족 붕괴는 그녀의 친할머니가 헤르만과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했던 시산세 때 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괴링은 재임 기간 동안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체계적으로 홀로코스트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 노부인은 집의 메인 룸에 헤르만의 초상화를 걸어두었고, 일상 대화에서 그를 위대한 헤르만이라고 불렀으며, 강제 수용소는 유대인들이 많은 독일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작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티나는 이런 적극적인 부정을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작별 인사도 없이 가족의 집을 떠났다. 그의 청소년기는 이주 치링 연대와 이주 발링 연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번성했던 히피 공동체, 영적 운동, 반문화 공동체에서 불규칙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아쉬람에서 살았고, 멕시코의 토착의식에 참여했고, 캘리포니아의 여성 공동체에 가입했고, 암스테르담에서 환각제를 실험했으며, 자신의 독일 성과는 완전히 별개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철학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각각의 경험은 그들이 태어난 이래로 흘려온 유럽 역사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창조하려는 시도를 나타냈습니다. 베티나는 인도 고아의 영적 공동체에 있는 동안 인생에서 가장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샌시시 지역 병원에서 나팔관 결찰수를 통해 자발적으로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외과적 개입은 의학적 또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특정 성이 생물학적 연속성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깊은 철학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클라우스도 정관절 제수를 받음으로써 같은 결정을 내렸고, 베티나가 자주 인용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혈통을 끊었다. 헤르만 괴링은 나와 함께 죽는다. 뉴멕시코를 영주권지로 선택한 것은 유럽 역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을 찾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성이 자동으로 인지, 혐오, 병적인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산타페와 그 후 타오스에서 이민자, 대체, 예술가, 전체론적 치료사, 영적 수행자 커뮤니티를 발견했는데, 그곳에서는 그의 성 엑싱인 괴링이 직접적인 역사적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고립감 덕분에 그는 자신의 가족 유산과 전혀 상관없이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재 전문 활동은 인도에서 배운 에너지 기법을 결합한 전체적인 치료법, 뉴멕시코, 원산의 약용 식물을 이용한 작업, 샤머니즘 전통에 기반한 신체 치유 관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지역 고객들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시우, 대화할 시명의 환자를 진료, 가끔은 뉴에이지 커뮤니티가 지역에서 주최하는 영적 수행에 참여하고
가족 내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정적 해방 세션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월 소득은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로 엄격하지만 편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블러드라인 얼링 링치와 히틀러의 얼링 링치와 같은 다큐멘터리에 출연합니다. 칠드런 엘링 이은 선정주의, 과도한 극화 또는 그녀의 이야기를 미디어 스펙터클로 만드는 접근 방식을 피하는 엄격한 계약 조건 하에서만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타오스에서의 그녀의 삶은 역사적 기억, 홀로코스트 교육 또는 독일의 세대 간 책임에 대한 논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됩니다. 그가 산시시이 받은 불임 수술과 그의 형 클라우스가 내린 동일한 결정은 헤르만의 직계 혈통에 대한 확실한 생물학적 종말을 나타냅니다. 괴링 두 형제는 모두 특정 성씨가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미래 세대에서 유전적으로 계승될 가치가 없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결정은 일부 후손들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유산과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오스 외곽에 있는 그의 현재 집은 미국 남서부의 전통 건축 기법을 사용하여 어도비와 재활용 목재로 지어졌으며 개인 주택과 고객을 맞이하는 치료 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공간의 환경은 의도적으로 감정적 평온함을 조성하고 유럽적 요소와 완전히 단절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토종 약초가 있는 정원, 풍수 원리에 따라 조성된 명상 공간, 독일, 나치즘 또는 1세기 유럽 역사를 연상시키는 물건, 책, 음악 또는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베티나는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막 풍경에 둘러싸인 뉴멕시코의 산속에서 독일에서 30년 동안 체계적으로 박탈당했던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에는 일출 명상, 약초 정원 가꾸기, 지역 고객과의 치료 세션, 그녀를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인 원주민 사회의 영적 의식 참여가 포함됩니다. 키시 3세의 이 여성은 현대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성씨 중 하나를 물려받았지만 가족의 기원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구축해냈습니다. 깊은 윤리적 신념과 일치하는 극단적인 개인적 결정을 통해 역사적 유산에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히만 가족, 대량 학살의 실행 계획의 상속자들. 독일 고고학 연구소 사무실에서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도자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의 성은 대량 추방의 조직자와 신중한 고고학자를 결코 연결시키지 않는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 역사를 가르치는 교실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 수용소로 이송하는 작업을 조정한 사람의 아들인 그는 국가 사회주의가 존재하기 수천 년 전에 번성했던 문명을 전문으로 연구하며 학문적 경력을 쌓았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치우시 2년부터 이치우시 5년까지 제국중앙보안부 RSHA에서 수백만 명의 유럽 유대인을 학살 수용소로 체계적으로 추방하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물류 책임에는 매일 산천아우 1000명을 아우슈비츠로 수송하는 열차 일정을 조직하고 점령국의 지방 당국과 행정적 협력을 통해 재정착을 촉진하고 추방 작전에 일부 자금을 지원한 유대인 재산의 체계적인 약탈을 관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주시 얼년 2월 1시1 반제 회의의 공식 회의록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15명의 나치 고위 관리가 2,200만 명의 유럽 유대인을 학살할 행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RSHA IPOP SC 부서는 점령지 전역의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추방에 앞서 체계적으로 재산을 강탈했으며 독일 철도 당국과 협력하여 대량 학살 센터로의 수송을 조정했습니다. 이주시 시년 헝가리 점령 당시 아이히만은 전쟁 중 가장 집중적인 강제 이주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단 비아주 만에 10만 명이 넘는 헝가리 유대인이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는데 이 작전의 효율성은 대량 학살을 자행한 경험이 풍부한 세스 장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참여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재판의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수백만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에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학과 근동 고고학 분야에서 리카르도의 학문적 전문성은 그를 애쉬 10년 동안 텔에서 발굴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할라프, 시리아, 페트라, 요르단의 연구 프로젝트, 레바논 유적지의 고대 도시 계획에 대한 연구, 그의 뮌헨 사무실은 고고학 유적지의 지형도, 수천 년 된 연대기에 따라 정리된 도자기 조각, 국제 발굴팀의 사진으로만 장식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그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인물이 아닌 기술 전문가로 등장합니다. 그의 가족과의 이념적, 정서적 거리는 그가 부모의 지원이나 지도 없이 독일 공공도서관과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아버지의 범죄 기록에 관해 독립적으로 조사한 청소년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형인 클라우스, 호르스트 디터는 부성적 책임을 정당화하거나 최소화하는 해석을 펼친 반면 리카르도는 집단 학살 범죄의 상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비판적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클라우스와 호르스트 아이히만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이지우 리우링 연대와 이지우 치 링 연대의 아르헨티나에서 네오나치 조직을 설립하고 비밀 출판물을 통해 홀로코스트 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아돌프 아이히만을 국제 시오니스트 음모에 의해 박해받는 독일의 애국적 의무의 순교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추방된 전 SS 대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반유대주의 서적을 배포했으며 이 주주 류년 사망할 때까지 유럽의 극우 단체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리카르도는 이주 바링 연대 중반 이후로 이 형제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 상황을 역사적 책임과 기본적인 인간 가치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도덕적 차이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점진적이지 않고 영구적이었다. 클라우스와의 마지막 전화 통화는 그가 이스라엘 동료들과 함께 고고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리카르도를 독일 혈통의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끝났다.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주 류링 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한 베테랑 모사드 요원 아하론이 리카르도가 이스라엘에서 학술 연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조용히 마련된 이 회의는 언론의 보도나 외부 증인 없이 예루살렘 역사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화는 이을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의례적인 사과나 극적인 질책은 없었고 오히려 역사적 상황에 대한 사실적 교류와 유전된 복잡성에 대한 인간적 상호 인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카르도는 회의 후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아버지가 체포되어 처형된 역사적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학술지에만 게재된 이 성명은 다른 후손들이 감정적, 피해자적, 부정주의적 관점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그의 지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상업 매체의 초대를 체계적이고 꾸준히 거부하고 가족 회고록을 출판하고 나치즘에 대한 선정적인 다큐멘터리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의 성에 관해
전화로 문의할 때마다 그는 항상 짧은 답변으로 답한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범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직업상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그는 이 주지우링 연대 이후로 광범위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는 세대 간 책임에 대한 독일 교육 프로그램에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그의 사무실은 직업적 정체성과 가족 역사 사이의 의도적인 분리를 반영합니다. 벽에는 그의 학문적 업적과 관련된 자료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발굴 지형도 고대 문명 연대기, 고고학 유물 사진, 근동 역사 전문 도서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와 매일 같이 일해온 동료들은 그의 역사적인 성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는데 리카르도는 이러한 직업적 정상화를 자신의 대체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개인적 업적 중 하나로 여겼다. 리카르도는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과 협업했는데 그의 성이 아이히만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한 직업적 긴장이나 정치적 불편함이 야기되었다. 그의 유대인 동료들은 고대 도자기에 대한 그의 기술적 전문성과 전문 출판물에 대한 과학적 기여를 전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적 맥락은 물려받은 역사적 정체성보다는 전문적 역량에 기반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유능한 작업과 일관된 윤리적 행동을 통해 타협된 성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키시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명예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아돌프 아이히만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번성했던 문명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도자기와 청동기 시대의 시리아 유적 중에서 그는 엘스 세기의 범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적 시기에 지적인 피난처를 찾았고 그의 성이 강제 추방, 가스실, 대량 고통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성씨에 비극적으로 새겨진 최근 역사에 집착하기보다는 먼 과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는 헌신적인 이름을 물려받으면서도 개인의 공로와 인간 지식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학문적 유산을 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니클라스 프랑크, 폴란드 총독의 아들. 니클라스 프랑크는 나치 정치 조직의 가장 눈에 띄는 직계 후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주 산조년부터 이주 시운년까지 점령된 폴란드의 총독을 지낸 한스 프랑크의 아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는 개토 건설, 강제 노동 사용, 대량 추방 및 유대인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정 조치에 서명하고 감독했습니다. 한스 프랑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주 시류년 10월에 처형되었습니다. 니클라스는 전쟁 후 침묵과 재건으로 점철된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냈지만 그의 성 엑싱의 무게에 짓눌려 지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기자이자 작가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제산 제국의 다른 상속자들과는 달리 그의 접근 방식은 가족 역사에 대한 공개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권력 구조에서 아버지가 맡은 역할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였고 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정확하게 묘사한 여러 권의 책과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다큐멘터리 자료, 가족 기록 보관소, 개인 일기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그는 폴란드 점령 기간 동안 아버지의 행정 경력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 프랑크는 크라크프의 바벨성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총독부의 행정을 총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서명했는데 그 중에는 전체 공동체를 분리하고 추방하고 억압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니클라스 프랭크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교육 매체를 통해 이 정보를 전파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 참여했고 독일 학교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여 나치즘의 권력 구조를 직접적인 가족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개인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활용하여 독일의 역사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세대 간 책임에 대한 토론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전범자와 가족의 관계를 숨기거나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녀의 목표는 항상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내린 결정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사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박멸의 구조 내에서 내려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니클라스는 자신의 성을 지우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데 그곳의 도시 환경은 그의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상징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과시나 불필요한 노출 없이 지나갑니다. 교육 또는 연구 맥락에서만 역사적 기억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세요. 침묵이나 상징적인 분리를 택한 다른 후손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직업 생활에 통합했습니다. 그는 재정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나치즘과 관련된 가계 구조와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감정적이거나 수정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엄격하게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관계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는 역사적 기억의 전승에 관심을 둔 학자, 언론인, 교육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개인적인 구원의 형태가 아니라 나치 정권의 사회적, 가족적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청각 작품과 교육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니클라스 프랑크는 제산 제국의 상속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대표한다. 그는 재산을 관리하지도 않고 재단을 이끌지도 않고 이념적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공헌은 엄격히 기록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체계화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정권의 행정 구조 내에서 그가 미친 영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와의 대결이 드라마나 부정 없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